친구들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저는 짜파게티 먹었어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잘 챙겨 먹었는지 궁금하고 오늘 또 어떤 하루 보냈는지도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냥 제가 몰랐던 면들에 대해서 하나둘씩 알게 되고 배우게 되면은 너무 슬픈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시 읽어드리면서 시작할게요. 네, 외눈박이 물고기 사랑 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냥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어떤 지표를 삼고자 했을 때 그래서 이 외눈박이 물고기 사랑 시를 제 마음에는 이렇게 새겨둔 시인 것 같아요. 외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시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가 이 시인 것 같아요. 이 시를 처음 접했을 때 두 눈이 없어도 눈이 하나밖에 없어도 두 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쁘게 사랑하면서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좋아하게 된 시거든요. 전에 제가 친구들한테도 읽어드린 시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시작할게요.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살고 싶다.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사랑하고 싶다. 두 눈박이 물고기처럼 세상을 살기 위해 평생을 두 마리가 함께 붙어 다녔다는 외눈박이 물고기 비묵처럼 사랑하고 싶다. 우리에게 시간은 충분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을 뿐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혼자 있으면 그 혼자 있음이 금방 들켜버리는 외눈박이 물고기 비묵처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싶다. 이 시랑 요즘에 보면은 연두빛깔 나무들, 풀들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렇게 길가에 나 있는 풀 한 포기도 예쁜 것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풀들이 돌 틈에서 자라고 있을 때 저렇게 굳건하게 살아내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저도 그때가 가장 힘들 때였거든요, 제 인생에서. 그래서 저 풀들도 저렇게 강인한 생명력으로 살아가는데 나도 이 생에 태어난 이유가 반드시 있을 테니까 내가 잘 살아서 그런 태어난 이유를 꼭 찾고 답을 찾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내기도 했고 저 풀들처럼 나도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그런 사람이 돼서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헤쳐나가야겠다, 그런 마음들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그냥 무심코 지나가던 그런 풀 한 포기들도 예쁘게 봐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질경이 아세요? 질경이도 이렇게 가보면 되게 흔하잖아요. 근데 또 그게 약으로도 쓰인다고 했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질경이라는 시가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갑자기 뿌리를 내렸다. 뽑아낼 새도 없이. 슬픔은 질경이와도 같은 것. 아무도 몰래 영토를 넓혀 다른 식물의 감정들까지 건드린다. 어떤 사람은 질경이가 이기적이라고 말한다. 서둘러 뽑아버릴수록 좋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머지않아 질경이가 인생의 정원을 망가뜨린다고. 그러나 아무도 질경이를 거부할 수는 없으리라. 한때 나는 삶에서 슬픔에 의지한 적이 있었다. 여름이 가장 힘들고 외로웠을 때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슬픔만이 있었을 뿐. 질경이의 이마 위로 여름의 태양이 지나간다. 질경이는 내게 단호한 눈짓으로 말한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또 타인으로부터 얼마만큼 거리를 두라고. 얼마나 많은 날을 나는 내 안에서 방황했던가. 8월의 회시계 아래서 나는 나 자신을 껴안고 질경이의 영토를 지나왔다. 여름을 그토록 무덥고 긴 날에. 질경이가 도움이 안 돼서 뽑아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그 쓰임새가 약초로도 쓰이게 된다면 또 그런 약초가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진짜 필수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아까도 엄마랑 이렇게 하다가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을 딱 건드려서 제가 엄마한테 잔소리를 막 하고 났는데, 집에 와서 뭐 TV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데 엄마와 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리석음이 되게 구름과 같구나, 먹구름과 같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수록 내가 참 무식하구나, 내가 참 바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이런 무식함들을 알게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내가 배워야 될 세상은 많구나. 아직도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됐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솔직하게 가감없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친구들이 저한테는 스승님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제 부족함들 더 많이 닫고 제가 친구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보려고 할게요.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되게 막 감정이나 생각들 이런 게 되게 솔직한 편이라서 화나면 화나는 대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뒤끝은 없으니까 그때 그러고 마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저 꼴통이 또 화가 났나 보다. 모자란 애가 모자라는 짓을 또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또 제가 또 친구들이 가르쳐준 그런 가르침들도 받고 또 다시 제자리로 오도록 노력할게요. 무식하니까 성질만 있나봐요. 아무튼 오늘은 그런 저를 많이 돌아보고 반성하게 됐고요. 진짜 좀 더 겸손한 마음을 늘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뭔가를 하나를 배울 때마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가 참 무식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에 있는 그런 치부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라고도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가감없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용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지금까지 다 솔직하게 했지만 정말 더 가감없이 솔직하게, 그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책들은 진짜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이것들 꼭 새겨서 친구들의 그런 마음의 양식이나 친구들이 또 다른 그런 제 해석들을 통해서 친구들의 지적 재산권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제가 제 사사로운 욕심이나 그런 것들을 챙길 위함이 아니고 정말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는 한에서는 그렇게 꼭 도움이 되고 싶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마음속에 품은 그런 사랑들은 전부 다 나눠주고 가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순간도 거짓말로 하거나 친구들을 속이려고 하거나 특히 제 자신을 속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쟤는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죽음의 세움새에서 읽어드릴게요. 사실 마약 문제는 이보다 더 보편적인 집단 현상, 즉 현대 산업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인 실존적 욕구 좌절에서 나오는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의 일면을 반영하는 것이다.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정신병의 발병 요인에서 점점 더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단 로고테라피 치료 전문가들만이 아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얼빈 D. 얄롬은 실존적 심리치료에서 정신과 외를 병동에서 연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40명의 환자 중에서 12명의 환자가 바로 이 삶의 의미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병을 얻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팔로 알토 동부 지방에서 조사한 결과도 단지 1%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 빈에서 실시한 통계 조사를 보면 전체 인구 29%가 자신들의 삶에서 의미가 실종되었다고 호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람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의미는 없지만 수단은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수단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해 특히 현재 실직 상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나는 소위 실업으로 인한 신경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젊은 환자 중에서 특별한 종류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출판한 적이 있다. 그 책에서 나는 이런 신경질환이 두 개의 잘못된 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을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과 동일시하고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을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청소년 기관이나 성인 교육기관, 공공도서관 혹은 이와 비슷한 기관에서 봉사하도록 권유했다. 말하자면 그들이 엄청나게 남아도는 자유시간을 비록 돈을 받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렇게 하자마자 경제 상황의 변화가 없고 전과 같이 굶주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우울증이 사라지고 말았다. 사람이 복지 정책에만 의지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한 개인이 처한 사회 경제적 상황이 원인이 되는 실업, 신경질환과 함께 정신의학이나 생화학적 조건이 원인이 되는 또 다른 유형의 우울증이 있다. 따라서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는 각각 별도로 실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병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 자기가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어떤 신경질환의 표시나 징후라는 점을 간과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 비록 병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병적인 증상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잠재적으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간단하게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집단적 신경증후군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 증후군이 보여주는 세 가지 단면, 즉 우울증, 공격성, 약물 중독이 로고테라피에서 말하는
실존적 공허감, 즉 허무하고 무의미하다는 생각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은 무수하게 많이 있다. 우울증이 모두 다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고 또 자살, 우울증의 결과로 가끔 일어나는 이 항상 실존적 공허감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모든 자살 행위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의미와 목적을 알았다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는 충동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갖도록 강하게 이끌어주는 것이 자살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면 자살의 위험이 있을 때 이것을 존재해보는 것은 어떨까? 젊었을 때 나는 4년 동안 오스트리아의 대형 병원에 있는 한 병동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그곳에는 아주 상태가 심한 우울증 환자들이 입원해 있었는데 대부분이 자살을 기도한 다음 병원에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언젠가 한번 계산을 해보았더니 그 4년 동안 내가 무려 1200명의 환자를 치료한 것으로 나왔다. 그런 과정을 통해 나는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고 지금도 자살을 시도할 성향이 있는 환자를 대할 때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치료를 한다. 나는 그런 환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살 기도가 밀수에 그친 사람들이 수없이 하는 얘기가 자살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말한 사실이다. 자살에 실패한 지 몇 주일 후에, 몇 달 후에, 그리고 몇 년 후에 그들은 이렇게 회고했다. 당시에도 자기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의문에 대한 해답이 있었으며 삶에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비록 사정이 좋아질 확률이 1000분의 1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말을 이었다. 그런 일이 당신에게 어느 날 조만간 일어나지는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날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살아야 하고 그런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기 위해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살아남아야 할 책임감이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겁니다. 집단신경증후군의 두 번째 요소인 공격성과 관련해서는 캐롤린 우드 셰리프가 주관했던 한 실험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그녀는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 보이스카우트 그룹들이 서로 공격성을 갖도록 만들었다. 그런 다음 관찰해보니 소년들이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행동할 때에만 공격성이 누그러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동의 목표란 자기들이 먹을 음식이 실려있는 차를 진흙구덩이에서 꺼내는 일 같은 것을 말한다. 공동의 목표가 생기자마자 그들은 자신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 도전을 받았고 그래서 서로 협동하게 되었다. 세 번째 문제인 중독에 관해서는 안네마리 포르스트 마이어가 발표한 연구 결과가 생각난다. 시험과 통계 자료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그녀는 자신이 조사한 알코올 중독자의 90%가 자신이 아무 의미 없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다. 말했다. 스탠리 크리프너가 연구했던 약물 중독의 경우에는 환자의 100%가 만사가 무의미해 보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의미에 대한 그 질문 그 자체로 돌아가 보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로봇테라피 치료 전문가는 우선 환자가 그 전 생애를 통해서 직면했던 각각의 개별적인 상황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인 의미에 관심을 갖는다. 물론 인간의 전 생애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환자의 삶 전체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하나의 친구 같이 공부할게요. 내면의 갓난아이 묵상. 이 묵상을 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1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손수건이나 휴지를 준비해두면 좋다. 여기 읽었다. 자, 이제 조용하게 앉아 지금 당신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당신을 놓아두세요.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 밑부분과 등 부분을 느껴보세요. 입고 있는 옷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지금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들어보세요. 방 안의 공기를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는 당신이 가야 할 곳도 당신이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아직 눈을 감고 있지 않다면 이제 눈을 감아보세요. 당신의 호흡을 느껴봅니다.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당신의 코에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지금 당신의 생각이 방해를 받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방해는 TV 프로그램을 보는 동안 갑자기 화면 밑부분에 폭우나 폭풍이 올 거라는 자막이 뜨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계속해서 호흡을 하는 동안 당신이 원하는 만큼 당신의 의식을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아는 편안한 방법으로 의식을 놓아도 좋습니다. 이제 당신은 아이로서 잡는 법과 놓아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얼마나 붙잡고 있어야 하는지, 얼마나 놓아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갓난아이처럼 호흡할 때 완전한 균형을 이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그리고 당신의 피가 깨끗하게 정화되도록 숨을 오래 잡고 있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갓난아이로서 어머니의 젖꼭지를 어떻게 빠는지를 배웠습니다. 젖병을 빠는 법도 압니다. 그리고 따뜻한 우유를 맛보는 동안 숨을 쉽니다. 당신은 이제 젖병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다 마시고 나서 그 병을 놓아버리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침대 모서리를 잡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뒤로 누우려고 할 때는 그것을 놓아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여기서도 당신은 얼마나 붙잡고 있고 언제 놓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다고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쯤이면 눈꺼풀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눈을 감고 있으면 됩니다. 당신의 입도 무겁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손과 팔도 그렇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아마 손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다리와 발도 무겁게 느껴져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온 몸이 마치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손과 팔이 마치 새의 날개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른함이든 부드러움이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에게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린 시절의 어떤 기억으로 되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학교에 간 첫날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가장 친했던 친구, 좋았던 선생님, 이웃에 살던 사람들, 당신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살던 집은 어땠는지 기억해 보세요. 무슨 색깔이었는지, 아파트였는지, 주택이었는지, 도시에 살았는지, 아니면 시골에서 살았는지, 이제 집안의 방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주로 어디서 시간을 보냈나요? 특별한 방이 있었습니까? 식탁은 어디 있나요? 저녁 식탁에 누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식탁에 앉아있는 건 어떤 느낌입니까? 그리고 그 집에 살고 있던 건 어떤 느낌이었나요? 이것은 각각의 발달 단계의 공통적인 도입 부분이다. 특정 단계와 관련된 설명은 각 단계마다 다르다. 자, 이제 당신이 태어나던 당시 가족들이 살던 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잠들어 있던 방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예쁜 아기였는지도 보세요. 당신이 웅얼거리고 울고 웃던 목소리도 들어보세요. 당신이 작은 그 아기를 꼭 안아주는 상상을 해보세요. 당신은 부드럽고 현명한 어른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갓난아이 시절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누가 있나요? 어머니, 아버지, 이 집에서 이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게 어떻게 느껴지나요? 이제 당신이 작고 소중한 갓난아이가 되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성인이 된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을 마치 마술사나 마법사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당신 그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이제 어른인 당신이 갓난아이인 당신을 들어올려서 안고 있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같은 확신에 찬 말을 부드럽게 들려주세요. 이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한다. 널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내가 여기에 있어서 너무 좋다. 난 내가 지낼 만한 아주 특별한 곳을 마련해 놓았단다.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무슨 일이 생겨도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이든 다 괜찮아. 내가 갖고 싶어하고 내가 필요한 걸 언제든지 줄게. 내가 남자아이든 또는 여자아이라서 너무 기쁘다. 널 보살펴주고 싶구나. 난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단다. 널 먹이고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너와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다. 이 세상에서 너와 같은 아이는 없다. 넌 독특하다.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도 웃으셨단다. 이 말을 들을 때 당신에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느껴보세요. 자, 이제 어른인 당신이 갓난아기인 당신을 내려놓습니다. 그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는 항상 당신을 위해 존재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른인 원래의 자신으로 되돌아갑니다. 당신의 작고 소중한 어린 자신을 보세요. 당신은 이제 막 그 아이를 치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듯한 귀향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 작은 아이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이제 다시는 혼자 있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 방에서 걸어 나오세요. 그 집 주위를 천천히 거닐면서 당신이 걸어온 자리를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기억 후 뒤안길로 천천히 걸어보세요. 초등학교를 지나 10대를 거쳐 청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로 걸어갑니다. 당신의 발가락을 느껴보세요. 그걸 움직여보세요. 당신의 다리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을 느껴보세요. 깊은 숨을 들이쉬면서 당신의 가슴에서 힘을 느껴보세요. 참았던 숨을 내쉬면서 소리를 내보세요. 당신의 팔과 손가락에서 나오는 힘을 느껴보세요. 손가락을 움직여보세요. 어깨, 목, 그리고 턱에서 나오는 힘도 느껴보세요. 자, 당신의 팔을 뻗어보세요. 당신의 얼굴과 존재 전부를 느껴보세요. 이제 깨어나 의식을 자연스럽게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친구들이 그동안 데리고 있었던 그런 내면 아이들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잠재의식에 관한 책 읽어드릴게요. 빚더미에 쌓인 사업가가 긴장과 불안을 이겨낸 방법. 최근 라스베가스행 비행기에서 인터넷 쇼핑몰 CEO인 마리아와 이야기를 나눴다. 마리아는 회사를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겨 큰 공경을 겪었다고 했다. 공급업체는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며 물품 배송을 끊었다. 그간 벌인 모든 활동이 수포로 돌아갈 것만 같았다. 앞날이 캄캄해 보이기만 하던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식탁에 앉아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의 이름을 써내려 봤지요. 이름 옆에는 정확히 갚아야 할 액수를 적었습니다. 이어서 한 명 한 명 집으로 찾아가 수표를 건네며 빚을 갚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상상 속에서 그들은 제게 미소 지으며 책임을 다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사람들과 악수하며 느낀 온기와 얼굴에 서린 미소, 그리고 저를 늘 신뢰하겠다는 말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마리아는 매일 밤 이 상상을 반복했다. 최대한 생생하게 상상하다 보니 나중에는 상상하면서 기쁘기까지 했다. 매번 상상한 다음에는 학원으로 마무리했는데 학원할 때마다 엄청난 안도감과 평정심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2주 뒤 마리아는 아주 생생한 꿈을 꿨다. 어디선가 나타난 손이 마리아를 카지노로 데려가 룰렛 테이블에 앉히더니 화면에서 몇 가지 숫자를 가리켰다. 잠에서 깬 마리아는 꿈에서 본 숫자를 적어두었다. 그날 저녁 마리아는 꿈에서 본 카지노로 갔다. 30분 만에 마리아는 빚을 전부 갚고도 남을 정도로 돈을 땄다. 태어나 한 번도 카지노에 간 적이 없던 마리아는 도박으로 돈을 따리라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었지만 잠재의식의 지혜가 나름의 방식으로 마리아의 요청을 들어준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힘. 눈에 보이지 않는 보고 어느 존재를 믿는 것은 생각보다 쉽다. 인간은 오감으로 3차원 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인간의 귀는 특정 영역대의 주파수만 들을 수 있지만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는 귀에 들리지 않는 교향곡과 음악, 웃음소리, 드라마 소리, 연설 소리, 수백 킬로미터 먼 곳에서 나는 소리 등 모든 소리가 송출되고 있다. 육안으로서는 주변의 사물만 볼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지나 영화, 역사적 사건, 희극, 비극을 비롯해 수많은 광고로 공간이 가득 차 있다. 인간의 눈으로는 감마선, 베타선, 알파선, 전파, 우주선을 볼 수 없지만 지구에는 이런 물질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며 진동을 느끼고 있다. 부와 돈, 재산에 관한 생각과 상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각하면 실제로 부자가 된다.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느끼면 보이지 않는 생각과 상상이 돈과 재산을 비롯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모든 사물은 생각에서 나온다. 나는 독촉장과 체납 고지서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다음 학원을 나눠줬다. 나의 보급원은 지금 내 수중의 돈을 수천 배로 늘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돈은 무한한 부의 상징입니다. 내 안에 무한한 존재가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남을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길을 보여주리라는 걸 알고 그 존재를 향해 나아갑니다. 내가 진 모든 빚이 청산되었음에 감사합니다. 부가 내 삶에 순환하고 모든 채권자가 돈을 받게 됩니다. 매우 기쁩니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는 번영합니다. 나는 내게 필요한 것이 주어졌음을 알며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채무를 진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즐겁고 기쁘게 확언하면 그에 따라 응답을 받을 거라 말한다. 머릿속에 걱정스러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독촉장이나 체납 고지서와 돈 문제는 절대 생각하지 말고
풍요로운 부로 빚을 청산했음에 감사하고 미소 지으라 말한다. 마음을 다해 이 기법을 실천하면 마음이 부를 향하고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다. 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처럼 독자들도 이 화건을 실천하면 삶에서 놀라운 일을 맞이할 것이다. 이거 하나 더 읽어야겠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을 방어하는 법. 매일 아침 출근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직원들 간 갈등과 불화가 너무 심해요. 서로 험담도 많이 하고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봤지만 이런 환경에 있다는 현실 자체가 너무나 괴로워요. 저뿐만 아니라 다들 이런 기분일걸요. 정말 끔찍해요. 대형 로펌의 임원 비서인 리사가 털어놓았다. 나는 충분히 공감해 주었다. 그런 분위기에서 일하기란 쉽지 않지요. 하지만 당신을 괴롭히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반응, 마음속에서 하는 생각이 당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도 해당하면 새겨보세요. 저한테 중요한 것 같네요. 생각을 지배하고 명령하는 자는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입니다. 마음의 평화와 평정은 타인이 뿜어내는 부정적 에너지로부터 당신을 지켜주는 우산이지요. 나아가 타인의 의견이나 주장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힐 능력이 없어 라고 잠재의식에 새기면 된다고 얘기해 주었다. 조화, 평화, 건강, 부는 자신에게 달려있다. 나는 리사에게 회사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평온을 얻는 학원을 주기적으로 외우라고 권했다. 쉽지 않은 것 같아 진짜.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게 감정이나 이런 그런 연결고리가 깊어서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안 만나고 뭐 거리를 두거나 그러다가 정 안 맞는 것 같다 하면 뭐 헤어지거나 이런 선택들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들로 많이 얽혀 있거나 그런 계속 봐야 된다거나 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곧 리사는 회사 사람들의 부정적인 의견과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을 갖췄다. 누군가 불쾌하거나 무례하거나 비꼬는 말을 할 때면 리사는 속으로 화관을 되뇌었다. 저도 염불하고 있어야겠어요. 얘기하면 이렇게 염주 돌리면서 염불하고 있어야겠어요. 직장에서 어느 누구도 리사를 괴롭히거나 건드릴 수 없었다. 귀찮게 하는 사람도 두려움을 심어주는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리사는 내면의 안정을 찾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화가 나는 법을 깨닫자 크나큰 보상이 주어졌다. 화가 나는 법을 깨달은 모든 사람이 리사와 같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종교에 따라 있을 것 같은데 불교 다니시거나 그러면 염주 돌려도 되고 천주교도 그런 목주 같은 거 있잖아요. 목주 반지도 있고 그런 것도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무언가를 생명의 원리를 통해서 얻어야지만 마음이 편안하다. 밀린 세금 고지서나 갚지 못한 빚이 쌓여있을지라도 근심하지 말라. 돈을 빚진 사람의 이름과 금액을 종이에 적고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다며 감사하라. 한 명 한 명에게 수표를 건네며 빚을 청산하는 모습과 수표를 받아든 채권자들이 미소 지으며 축하의 말을 건네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현실처럼 생생하게 느껴질 때까지 계속 상상해보라. 모든 빚을 청산하고 부가 삶을 순환하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성공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기뻐해보자. 부에 대한 생각과 이미지는 부를 낳는다. 마찬가지로 갖고 싶은 컴퓨터, 차, 집을 생각하고 찬양하기 시작해보라. 나 아닌 그 누구도 나를 괴롭힐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날 괴롭힐 수 없다. 내가 괴로운 이유는 말이나 행동에 반응하는 나의 방식 때문이다. 관심을 주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지도 않는다. 관심이라는 연결고리들을 끊어야 되나 봐요. 그쵸? 진짜 얘 가까운 사람이 더 어려워요. 자주 보는 사람들. 과도한 긴장과 불안은 기억력과 실력에 악영향을 미친다.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학원을 되뇌어라. 그러면
삼투현상이 일어나듯 진리와 지혜의 말씀이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면은 진짜 그런 나만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런 관계는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내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접점들이 생겼을 때 그런 게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사람이 살아온 몇 억만 겁의 겁겁의 생들과 나의 그런 생들의 그런 업들이 충돌했을 때 이때가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꼭 거쳐가야 되는 인연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연에 대한 생각들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만나서 흘려보냈던 그런 인연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보고 지금도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지혜로운 그런 친구들한테 배워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또 저도 그런 제 자신을 돌아보거나 그런 것보다는 지금보다 좀 더 꼿꼿하고 자존심이 더 엄청 하늘을 찔렀을 때 그때 만났던 사람들 그런 인연들에 대해서는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성숙하지 못한 건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더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더 허점이 많았겠구나. 내가 그렇게 부족한 면들로 뾰족뾰족하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하거나 그러진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일부러 어떤 상대가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데 일부러 비난하거나 그런 마음을 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또 상대가 나한테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하고 나도 주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조심스럽게 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더 닦아야 될 게 내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나가면 진짜 무례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도 소중한데 자기의 그런 감정 찌꺼기들을 해소하지 못한 채 상대한테 투척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되게 예의 없다, 무례하다. 그리고 자기 그런 감정의 찌꺼기 하나도 해결을 못해서 저렇게 투척하나?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때때로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저럴 수밖에 없는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머리로는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 머리로 알고 있는 부분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진짜 가슴으로 더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마음 그릇을 더 넓히고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경계에 따라서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딱 돌출이 되거나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마다 경계거리들을 잘 잡아서 마음을 잘 돌리고 잘 닦아가는 그런 순간순간들에 그런 마음을 바라보고 그렇게 더 직면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더 가다듬어져야 되고 그런 건 내 마음이다. 그런 어두운 면들로 인해서 어떤 밝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는 나의 무지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도. 그래서 그런 깨달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이 배울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게 스승님 삼아서 배우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마음 안에 사랑을 담고 누군가한테 상처 주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 비유적인 말 이런 말 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다가가지 말고 늘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 내가 아프면 상대도 아프다. 내가 짠하고 그런 사람인 만큼 상대도 그렇다. 이렇게 짠하게 보고 늘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같이 가려고 하는 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은 진짜 어른들도 진짜 애기들 같아요. 유치원생 같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 되게 웃음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또 어린아이라고 해서 배울 점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어린아이들이 더 그렇게 좀 더 밝은 시선, 시야들을 가지고 좀 더 명석하게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들이 분명히 있었다. 아직은 맑고 순수함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어떤 경험들로 인해서 연륜들은 쌓여가지만 그런 연륜들이 지혜로 빛을 발하면 더 좋겠지만 부정적인 요구들이나 다른 어두운 면들로 인해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비유적인 표현을 섞어서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다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해도.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딱 퍼즐이 금방 맞춰지거든요. 근데 그 순간순간에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볼 때, 아, 참, 사람 사는 세상이 재밌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또 그분들이 살아온 시간들도 또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아픈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봐주려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늦게 알았다고 해서 그것들이 많이 이렇게 일상화돼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그런 면들이구나. 또 내가 이 부분에서 다른 이면들을 바라보고 가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다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실은 현실대로 직시하고 또 이 현실 안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인간이 가진 그런 인간 본연의 그런 본질들, 그런 자질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이 가장 유혹을 많이 느끼고 가장 끌리고 그런 것들은 그런 의식주에 관한 그런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성에 관련된 본능적인 것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본능을 뛰어넘는다는 자체가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하는 것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뛰어넘거나 그러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구나. 여러 종교계들, 여러 그런 매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다른 과거에 있었던 영상들, 그런 속에서도 뭔가 진실을 남기고자 했던 그런 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어떤 시기적으로나 어떻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의 양식이나 태도가 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변하는 세상 속에서 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살아온 그런 삶의 애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생활화돼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일상처럼 됐고 삶의 표본들처럼 되어버렸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조건 등한시하고 그렇게 가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밝은 세상으로 다 드러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부터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 배우듯이 그렇게 다시 다잡아가는 것들 이런 게 중요한 것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여겼고 눈앞에 급급한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미래를 계획하고 우리 애기들 너무 예쁘잖아요. 지나가는 애들 보면 그런 애들한테 밝고 희망적인 세상을 물려줄 수 있고 그런 애들이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늘 사랑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지 아이들한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기가 아프거나 힘든 일을 너무 많이 겪은 사람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이 그런 뭐라고 할까 약간 그런 굴곡진 면들을 가지고 있어서 뭐 왜곡된 시선이나 그런 시야들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상대방이 그냥 있는 말로 그대로 했는데도 그거를 곡해서 해석을 하거나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판단이나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나 밥 먹었어 라고 말을 하면 밥 먹었어 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일단 1차적으로는 들어보고 2차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내가 마음이 상한다면 나는 이런 부분에서 좀 걸렸는데 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물어보면 아니라고 해도 네, 뭐 속일 수가 없잖아요. 눈빛이나 표정이나 이런 비언어적인 것들, 손짓, 몸짓, 발짓을 통해서 다 나타나니까 입으로는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또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답을 거기에서 찾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차적으로는 있는 그대로 들어본다. 2차적으로 그래도 내 마음에 걸림이 있다면 이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요? 라고 물어본다. 저 자신도 이거는 새겨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방향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진짜 이제는 그런 성적인 문화나 이런 것들이 뭐 중학생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와 버렸잖아요. 초등학생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뭐 아직 아이들이 그런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나 성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접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어른들끼리는 사랑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없는 공간 이렇게 좀 가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고등학생까지 어쩔 수는 없지. 이미 뭐 알게 되거나 그랬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고등학생 이 정도까지는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20살이면 그래도 어른이라고 봐주는 게 좋겠죠. 그동안 많이 크고 싶고 그랬을 테니까 그래도 이제 그 정도면 자기 판단도 하고 그럴 정도면 되니까 그렇게 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렇게 하더라도 자꾸자꾸 맑은 물로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노출된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방향을 잘못 자리 잡고 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폐단이나 그런 부분, 몸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신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질환이나 병들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는 어떤 예방 접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어린 나이라고 하면 임신을 하지 않는 그런 방법들, 피임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다뤄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진짜 상대방의 마음이나 감정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감정에 대한 수업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에 대해서 쭉 배우고 내가 가진 감정을 표현해보게 하고 또 상대방이 가진 감정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런 부분이 진짜 많이 약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감하는 능력들, 협동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키워줘서 같이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몸으로만 함께 가는 거 말고 그냥 정신과 마음으로 함께 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올바른 철학과 가치관들, 이런 부분들을 심어주면서 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원래 가진 그런 영리함이나 그런 맑은 영성, 이런 부분들이 잠만 자고 먹고 자고 그러면 진짜 그런 뭐 동물들처럼 원래 가진 그런 명석함들이나 창의적인 부분들도 다 그냥 뭐 퇴화돼 버리니까, 그거는 이미 스스로 가진 재능들, 자기들한테 주어진 특별한 재능을 그냥 버려버리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진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잠을 자고 나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이게 쉬어지는 시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잠을 자면 뭐 3일에 한 번 자, 그러면 또 그 휴식기를 뭐 하루 이틀 충분히 쉬어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야지 뭐 몸이 완전히 회복하는 회복기를 거칠 수가 있고, 정신도 뭐 좀 맑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맨날 이렇게 실내에서 갇혀서 계속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그런 정서적인 환기, 이렇게 뭐 자연 바람, 뭐 자연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정서적인 환기도 많이 시켜줘야 우울증이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자연에서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D 있잖아요. 햇빛을 통해서 햇빛을 많이 봐야지 그런 우울증이나 그런 게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에만 있지 말고 나가야 된다. 꼭 햇빛을 봐야 된다. 지금 이제 햇빛이 많이 강해지고 그랬으니까 선크림 꼭 바르고, 얼굴도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또 요즘에 꽃가루가 많이 날리니까 뭐 꽃가루 알러지 이런 거 조심하려면 선글라스도 쓰고 모자도 잘 착용하고, 그래서 그렇게 바깥에서 좀 생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맨발로 흙 밟는 거, 그것도 진짜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관심 있으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발로 흙도 밟고 아이들도 흙을 만지고 놀 수 있게 옷 좀 버리면 어때요? 옷 털고 다시 애벌 세탁하고 해서 다시 빨면 되지. 이렇게 옷이 더러워지는 것보다 아이가 창의적으로 머리가 더 이렇게 밝아지고 아이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아이로 만드는 것, 그런 게 우리나라를 바르게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주역들이 될 것이고, 또 그런 아이들이 세계로 나갈 수 있다면 세계에 나가서도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진짜 뭐 아이들이 잘하는 거를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꼭 굳이 하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술적으로나 뭐 다른 어떤 뭐 기능들을 잘한다거나 그러면 그냥 빨리빨리 그렇게 접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공무원 된다고 그렇게 막 몇 년씩 투자하고 뭐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그래서 청춘이 그렇게 보낼 필요는 없다. 왜냐면 시간이라는 그런 유한한 자원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 생 한 생 사는 건데 막 낭비적으로 그렇게 소요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조금 나한테 도움이 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등록금이랑도 너무 비싸잖아요. 대학 등록금, 대학원비 이런 것들도. 그래서 진짜 공부에 뜻이 있고 길이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고 뭐 지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인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뭐 학력이나 그런 것들 아무리 고학력이어도 마음이 엉망진창이고 뭐 상대방 마음에 대해서도 배려도 못하고 그렇게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그러면 진짜 매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하셨더라도 늘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분들을 보면 아, 저분은 어떤 환경 때문에 배우지는 못하셨을지라도 참 좋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구나, 덕이 있으신 분이구나, 저 덕의 향기를 본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그래도 내가 그런 덕을 짓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따뜻한 온기를 짓는 사람이 되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늘 바라봐야 될 것은 내 마음이고 나와 상대가 다르지 않다. 내가 아프면 상대도 아프다. 이런 부분을 늘 유념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도 진짜 큰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늘 제가 부족한데 손톱 망치 꽁꽁 때려서 좀 배워라 이렇게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늘 더 많이 배울게요. 그리고 오늘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크닥크닥 오늘 고생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아직 잘 시간은 안 됐지만 긍정적인 생각,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감정을 유지하고 잠잘 때 편안한 마음으로 잠드세요. 그리고 신발 차가우신 분들은 수면 양말 신고 그렇게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안녕. 굿라잇.